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OECD 국가 38개 나라 가운데 36등을 했답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 튀르키예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왜 우리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는 낮을까요?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네, 이런 문제를 연구하고 계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김석호 소장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사회발전연구소가 어떤 곳이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196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오래됐군요. 예, 오래됐습니다. 2015년에 50주년을 맞았었는데요. 올해로는 58년 된 거죠. 그 한국 사회에서 거의 최초로 1960년대에는 인구 문제와 예. 도시 이주 문제를 주로 연구를 했고요. 1980년대에는 노동 문제와 산업화 문제, 그리고 이제 민주화 문제를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시대 변화별로 가장 그렇죠. 중요한 예, 한국 사회 예, 문제,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7, 80년대 그 한국 사회의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가 산업화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를 해오다가요. 1980년도에 왜 민주화의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보다 좀 다양한 문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제도 거버넌스 문제, 그리고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어떤 정보화와 그렇죠. 관련된 문제, 예. 세계화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를 했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 고령화, 뭐 잘 아시겠지만 예. 고령사회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대안의 어떤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축적하는 데 힘을 써 왔습니다. 그렇죠. 2010년대 정도부터는 조금 이제 그 연구 기류가 바뀌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한국 사회가 급격한 경제 성장과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단계에서 예. 이제 한 단계 질적 도약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하려고 했었고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1997년의 금융위기, IMF.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으로만 들여다보는 거는 더 이상 뭔가 약간 좀 불완전하겠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어떤 사회 모델 비교를 통해서 비교 사회학적인 연구.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라든가 노동 시장이라든가 거버넌스 그리고 이제 위험 정치와 관련된 어떤 사회 변동과 관련된 이 사회 경제적 그 모델, 사회 경제 발전 모델, 국제 비교 연구를 계속 진행해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자면 제가 오늘 프로그램 예. 시작하면서 얘기한 예. 우리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예, 예, 이른바 삶의 질, 예. 뭐 행복지수, 예. 요 연구는 빼놓을 수 없는 소재가 그렇죠. 될 것이고 예, 예. 그런 조사에 기초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경제사회 모델을 향해 나갈 것이냐, 예. 여기까지 이제 연구의 범위가 확장돼 있다 이런 그렇죠. 거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게 결국에 한국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지향점을 잡을 것인가가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거기서 가져온 개념이 이제 사회의 질이라는 개념이 이제 2007년에 연구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사회의 질, 예, 사회의 삶의 질. 질이 아니라. 예. 그 삶의 질과 어떤 상호 보완성이 있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가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확보해야 되는 어떤 특성 내지는 덕성이 무엇일지를 고민을 했고 그 개념을 사회의 질과 삶의 질로 잡았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오는 지속가능 발전 내 개념까지도 포괄한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연구소가 노력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개괄적으로 해보죠. 먼저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삶의 질, 행복 지수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용어입니까? 사실상 거의 비슷한 겁니까? 뭐 학술적으로는 사실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뭐 그 삶의 만족, 행복,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삶의 만족이나 행복이라고 할 때는 좀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또 행복도 행복과 행복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관적이라고 할 때는 삶의 질이라기보다는 행복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 그러네요. 예, 요거는 사실 행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기는 해요. 행복이 정말 어떤 일정한 상태이냐 아니면 순간적인 어떤 감정의 문제이냐 그리고 행복이 지향하는 게 어떤 정서적인 안정이냐 아니면 쾌락이냐 뭐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이런 어떤 생활 만족의 문제, 행복감의 문제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예. 영역들이 있고 여러 측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상태를 합해서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개념으로 삶의 질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만족도하고 행복감은 주관적인 건데 예, 거기에다가 객관적 지표까지 포함했을 때 삶의 질이 그렇죠.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포함되는 삶의 질은 뭡니까? 일단 저희 연구소가 그리고 제가 참여해서 만든 삶의 질 지표 체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관여한 연구가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삶의 질 지표 체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가족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뭐 공동체, 건강, 시간 사용, 생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사회적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만족이 맨 중심에 있고요. 중심에 있고 그 다음이 뭔가 건강이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을 그러니까 일종의 핵심 원이 있으면 그 다음 원이 그거고요. 또 이제 더 크게는 안전 문제라든가 사회적 안전 그렇죠. 예, 그리고 경제적 조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교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서 각각의 그런 한 10개 정도의 영역에서 지표를 선정을 합니다. 굉장히 많군요. 예, 그래서 이제 통계청 삶의 질 지표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지표 수가 한 80여 개가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뭔가 통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삶의 질 지수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당장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삶의 만족도 조사했더니 OECD 국가 38개 가운데 36등이다. 거의 꼴찌다. 이거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 조사를 국제 똑같은 설문으로 해본 거죠? 그 결과인 거죠? OECD는요. BLI, 그러니까 Better Life Index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BLI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삶의 질을 측정해서 이제 36개국 비교를 하는데 요거는 주관적인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10개 정도, 여긴 8개 영역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영역에서의 24개 지표를 다 포함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 조사가 아니라 객관 자료까지 들어간 삶의 질 국제 비교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36등밖에 못 했다? 예, 그렇습니다. OECD 삶의 질 지수로 보았을 때 제 기억으로도 튀르키예랑 콜롬비아 정도 수준에 있는 게 이제 맞고요. 교통, 환경, 뭐 건강 이런 게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사회 안전 이런 게. 우리가 그래도 콜롬비아, 튀르키예보다는 경제적으로 많이 앞서 있고 교육도 훨씬 좀 더 진보돼 있고 이런 객관적 지표를 포함했을 봐도 우리가 훨씬 앞서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왜 그 모든 걸 망라한 주관적인 감정과 객관적 지표 항목을 좀 더 확대했을 때 왜 우리는 그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객관적인 어떤
어떤 조건에만 아까 말씀드린 80여 개 지표나 이 24개 지표가 객관적인 조건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거기에 주관적 만족 부분이 들어가죠, 예, 물론. 중요하게 들어가요. 그게 예. 예를 들어서 뭐 환경 영역이다라고 했을 때 환경 만족도가 들어가고요. 교육 영역이다라고 했을 때 예, 교육 예. 만족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사회의 어떤 평균을 깎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교육 영역의 예를 들어보면 객관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교육과 관련된 삶의 질 수준은 높아요. 인프라가 훨씬 잘 돼 있죠. 잘 돼 있죠. 그리고 그런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환경이 발전했고.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만족도는 낮다. 만족도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삶의 질 지수를 이제 발표를 했을 때 교육 부분이 과거보다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당장 그 자리에 계셨던 기자님들이 예.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뭐 대졸자 취업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학부모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서울의 소위 좋은 대학에 오는 친구들의 어떤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류층들이 많이 가죠. 그렇죠. 예. 뭐 저희 용어로는 사회 불평등이 이제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죠. 이어지고 심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무슨 교육이 이렇게 향상이 됐다는 거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지표에는 어떤 교육 인프라와 교육 환경과 관련된 객관적인 그것만 것들이, 들어 있었던 거죠. 것들이 꽤 많이 들어 있었고 예. 이제 만족도도 그 종류의 하나로 들어간 거죠. 이제 차지하는 포션이 적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랬을 때 교육이 향상이 되고 교육 관련된 삶의 질이 높아졌다니까 받아들이질 못하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 지표 구성에 있어서 주관과 객관의 어떤 구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주관적으로 만족을 못하냐? 그렇죠. 모든 영역에서. 예, 예.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영역에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더불어서 인프라를 생각하고 어떤 조건들을 생각했을 때는 삶의 질은 꾸준히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성장을 예? 했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GDP가 과거 10년간 30% 정도 예. 증가가 됐는데 예. 삶의 질 같은 경우에는 증가 수준이 15%에 못 미친다. 그러니까 기준 연도를 예를 들어서 2006년으로 잡고 지난 17, 18년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라는 예. 결과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냐면 결국에 왜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보다 못 미치냐라고 그렇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분배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한쪽으로 집중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삶의 질이 그만큼 속도를 못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주관적 영역에서의 만족도에선 더 심하고 예, 예. 객관적 조건에서도 실제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보다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그렇죠. 그 양극화가 주관적 만족도에도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조건이 좋아진 상류층은 점점 줄어들고 조건이 별로 안 좋아진 하류층은 점점 늘어나기 뭐 그럴 때문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예. 그 객관적인 그냥 주관적인 그 설문조사 같은 걸 하면 난 만족 못한다가 또 늘어나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도 또 있을 것이고. 예, 그게 같이 연결이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이제 그 상대적 박탈감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가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예. 뭔가 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삶의 질의 전반적인 어떤 저하와 어떤 만족도의 저하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신뢰와 공정성의 문제일 거예요. 예.
내가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스스로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절약하면서 사는데 왜 나의 어떤 전반적인 삶의 조건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게 결국 충분히 보상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어떤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공정성과 신뢰 문제로 그렇죠.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행복감의 그렇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리고 그 압축 성장을 하던 아주 네, 빠른 네. 속도로 사회 전체가 팽창하던 시기에는 그때도 양극화가 있지만 네. 그래도 모두가 삶의 조건이 많이 좋아지니까 예. 그때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만족도의 어떤 격차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았을 텐데 예. 요즘은 사실상은 저성장 시대에서 그렇죠. 물론 성장은 하고는 있지만 예. 저성장 시대에서 양극화는 더 심화되니까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통계를 내본 사회적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겠죠. 아까 이제 설명하시려고 하던 사회의 질이라고 하는 건 삶의 질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 사실 이 사회질 개념이 워낙 한국 사회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유럽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세계적인 금융 위기, 그러니까 이게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 국제 질서의 일대 개편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게 금융 위기인데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에서 이게 뭔가 경제와 구별되는 사회적인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섰고요. 이제 그래서 사회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사실 한국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 성장 과정에서 계속 그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강조해 왔잖아요. 경제 우선주의.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사회적 진보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등한히 했죠. 간과했죠. 좀 그런 어떤 그 가치들을 희생하면서 그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에게 발전이라고 했을 때는 명확했어요.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이죠. 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질 개념을 가지고 보면 발전을 정의하면서 이 물적 성장만을 고집하느냐 또는 사회 각 분야에서의 진보도 함께 고려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논의에서 출발을 해서 나온 게 이제 사회의 질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회 발전을 정의할 때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진보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이런 겁니다. 사실 경제적인 것만 계속 강조하게 되면 사회 영역에서의 어떤 그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불평등과 양극화죠. 그리고 경제 발전의 덕목만 계속 강조하면 환경에서는 환경 파괴나 지금 기후 위기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온전한 발전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위기는 항상 이제 닥쳐오잖아요. 그 금융 위기나 뭐 이런 어떤 사회적 재난이나 이런 문제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경제 중심의 사회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뭔가 사회적 관계라든가 뭐 소위 얘기하는 사회 통합, 포용성, 응집성, 뭐 연대 이런 가치들이 중요한 거죠. 이런 가치들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발전을 정의하는 게 사회의 질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온전한 발전이 안정적으로 인류 사회를 진보시키기 위해서는 그 불평등 해소나 어떤 삶의 질 향상 같은 요구들이 그런 가치들이 경제 발전의 논리에 의해서는 압도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환경도 마찬가지로 경제 발전을 추구하면서 환경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고
사회 영역에서 저희 사회학 영역에서 이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개념이 사회의 알겠습니다. 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예. 아까 사회발전연구소에서도 2007년부터 사회의 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예. 연구를 해오셨다고 예. 했는데 벌써 이제 십수년 흐르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나라 사회의 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식 그 주가처럼 그러니까 종합 지수처럼 하나로 뭐 이거다라고 얘기하긴 어렵고요. 근데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흔히 그 사회의 질에서 중요시하는 어떤 사회 통합이나 연대의 문제들, 예.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 많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우리 사회에는 여러 집단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집단들 간 어떤 격차가 예. 이제 좀 확대되고 있고, 예. 그리고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어떤 인식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상호 존중과 배려가 가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럼 결국 앞에 우리가 삶의 질 얘기하면서 이 사회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뭐 이런 얘기 한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연결이 거죠. 되는 거죠. 결국은 예, 예. 사회가 조각조각 나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줄어들고 통합력은 떨어지고 이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참 그게 요즘에 이제 그 경제적 양극화가 말씀하셨는데 예. 경제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치의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감정의 양극화, 그리고 집단 간 혐오의 증가 뭐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성별 그 갈등 지수도 대단히 높다면서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뭐냐면 그 청년들에게 조사를 했을 때 그 당신들 세대에서 제일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를 이제 질문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생존의 문제니까요. 생존의 문제니까. 예. 그런데 세대의 어떤 징후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젠더 갈등을 많이 꼽아요. 그만큼 같은 20대인데도 예. 서로 생각하는 바가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과거 지금 뭐 5, 60대 이상 그 또 3, 40대까지만 해도 그 정도로 심하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심해졌다고 보십니까? 그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사실 과거에는 사실 객관적 조건이 많이 변하기는 했어도 과연 지금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의 어떤 그 세대 내에서의 어떤 그 젠더 갈등으로 표출이 되고는 있지만 남녀 관계가 예. 저는 크게 어떤 조건이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그죠. 이제 그거는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뭐 30대, 40대에서 그 여성들이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을 덜 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눌려 있었을 예, 수도 예. 있고,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뭐 M 세대라고 하잖아요, MZ 세대라고 하는데 20대에서는 사실 그런 자신들이 좀 침해받는 어떤 권리가 침해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예, 했을 예. 때 가감없이 드러내잖아요. 예. 가감없이 드러내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세대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이제 그걸 전제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이제 좀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청년 젠더 갈등 담론이 우리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자신들도 그게 문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기성세대들이 정의하는 어떤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그리고 MZ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뭐 학술적인 연구로 나온 건 아니고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20대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감각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20대 여성들에게 가장 왜 그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이 심하다냐고 하면 당연히 이제 여성의 어떤 권리가 침해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삶의 조건 자체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들이 준거로 삼는 거는, 그리고 이들이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거는 대개 자신들의 선배,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그리고 자신이 준거로 삼는 집단에서 그들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갔는가, 그렇죠. 그들의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엄마들, 언니들이, 선배들이 어떤 길을 갔는가를 봤을 때 사실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유리천장은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 뭐 선배 세대는 더 심했으니까. 그렇죠. 지금보다도. 이제 그랬을 때 뭔가 이게 현실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 준거가 그 또래 동년배들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이냐면 남성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어퍼머티브 액션, 적극적 조치들이 있잖아요. 적극적 조치들을 정책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어떤 남녀 차별 문제에서 수혜를 누렸던 거는 여성이다. 아니요, 30대, 40대 남성들이었죠. 50대 남성들. 우리 구조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자신들은 자신들 세대에서 가장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고, 요즘 다 여성이죠. 다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년배들이 무슨 피해를 봤다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보다 앞서가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굉장히 이 온라인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집단화되고 희화화되고 양극화되고, 그렇죠. 그런 어떤 감정적 태도들을, 적대감이. 그런 적대감이 계속 강화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온라인을 기반으로 굉장히 강한 의견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들이 맞아요. 계속 이제 번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극도의 남성 혐오 사이트, 여성 혐오 사이트 막 그렇죠. 이런 거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세대 내에 어떤 문화로 자리 잡는 거고요. 이 문화로 자리 잡는다라는 건 뭐냐면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굉장히 당연하게 표출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이 혐오 문제에서는 좀 계속 좀 주목하고 우리 사회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아닌가.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왜곡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이들하고 이제 제가 토론회라든가 이제 공론조사 형식의 수기 토론회를 여러 번 했었는데, 젊은 층하고 해보면 실제로 이들이 만나서 이런 어떤 객관적인 팩트를 놓고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실제로 얘기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 보면 그렇게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공론장에서 만나서 직접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뭔가 소통을 하면 그 결과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젊은 층 생각하면 이 심각한 저출산, 인구 절벽 닥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보십니까? 사실 그 인구 절벽과 관련된 어떤 정책적
학술적 진단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저희 연구팀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그 자산을 예. 꿈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정의를 했었고요. 꿈 자본. 예. 이제 꿈 자본은 뭔가 희망을 갖거나 미래를 낙관하거나 어떤 문제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로 구성된 체계고요. 예. 이제 그것들을 이 서베이를 통해서 측정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에서 꿈조차도 계층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중국 사회랑 비교를 해봤는데 이 한국의 청년들이 미래를 낙관하는 능력이나 희망을 갖는 능력 자체가 중국의 청년들과 이게 이제 한 3년 전 조사였었거든요. 중국의 청년들과 비교해서 좀 부진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한국 사회 내부로만 보면 청년들 사이에서도 서울 청년과 지방 청년 그리고 청년 잘 사는 청년과 못 사는 예. 청년들이 미래를 그리는 능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요. 제가 꿈 자본이라고 했잖아요. 예. 자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미래 내가 어떤 사회 경제적 위치에 도달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가 필요한 자원들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그 차이를 보니까 그 차이가 차이를 많이 인지하고 간파하고 있는 그 차이를 많이 인식하고 있는 청년일수록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해서 비관적이더라. 당연한 얘기죠. 예,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꿈 자본의 계층화로부터 비롯되더라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이게 인구 문제, 인구 절벽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꿈 자본의 계층화. 이것 역시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또 한 묘수비로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의 질 이야기하고 사회의 질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점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가야 할 것이냐. 그게 이제 하나의 경제 사회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이 그래 북구라파의 복지 국가들이 뭐 삶의 질 척도나 또 주관적 만족도나 모든 면에서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 사회 모델은 그런 모델이다라고 좀 상당히 인식이 확산돼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건 아닙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우리 모델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북유럽 모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경제사회 모델도 정확히 이거다라고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북유럽 내에서도 달라요? 네, 다양성이 존재하고 또 사실 북유럽 국가들의 인구가 대개 한 1,0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1,000만 정도 되는 인구 수준의 국가에서 펼칠 수 있는 정책과 5천만은 다르다 예, 또. 5천만은 다르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난도도 사실 우리가 훨씬 어렵다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발전 모델을 가져가야 예.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제일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필요한 거는 저는 합의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결국 경제사회 모델이라는 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과거에는 뭐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경제발전 5개년 계획. 60년대부터 뭐 그렇죠. 들끓차게 했죠. 쭉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위에서 뭔가 주어졌던 거고 국민들은 따라가고 동원된 거였었잖아요. 사실 그 시대에는 그게 가장 답이었어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뭔가 아까 이 저성장, 탈성장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과거처럼 급속한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불가능하죠.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경제 발전 모델을 제시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아니죠.
아니죠. 총력을 모아서 가는 사회가 이제 아니잖아요. 예, 예. 그만큼 민주화가 됐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경제사회 모델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공적 토론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사회경제 모델도 뭐 어느 나라의 어떤 장점을 어떻게 조합해서 이게 아니라 예. 공동체 구성원들이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만들어가는 거로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저희 연구소가 그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작업들을 수행을 했는데 사실 과거 경제 사회 발전 모델에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냐. 예. 이제 그게 항상 고민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제안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포용 성장 내지는 착한 성장이었었고요. 물론 이제 이게 그 당시에는 그냥 학술적인 결과, 주장 정도로만 치부되다가 나중에는 뭔가 그 어떤 국가 발전의 모델로 이제 받아들여졌었는데 저희 연구소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다루기 위해서 뭔가 또 사회의 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회의 질과 거버넌스 유형을 이제 국제 비교를 이제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사회 모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공공성의 유형이라든가 어떤 경제발전 모델이라든가 이런 유형들을 뭐 북유럽이면 북유럽, 남유럽이면 남유럽, 서유럽 그리고 북미 모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형화를 한 다음에 그 유형화 아래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무엇인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항상 그 비교를 했었고요. 그랬을 때 한국 사회에 제일 부족했던 지점이 뭡니까? 시민성과 합의의 문화였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오늘 사회의 질, 삶의 질 등등 할 때 꼭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문화예술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연초에 왜 문체부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함께 주최한 제1회 미래문화예술교육 포럼에 참여하셨어요. 이건 어떤 그 행사였습니까? 현 정부도 그렇고 이전 정부들도 이 어떤 문화 향유권을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누리자라는 취지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계속 확대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 문화예술 교육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 돼야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그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자 이제 만들어졌던 포럼이고요. 그게 이제 명칭이 제1회 미래 문화예술 교육 포럼이었었고 거기에 이제 그 좌장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의 주제 자체가 그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미래 사회 변화, 그 미래 사회 변화 하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의미와 사회적 영향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었고요. 제가 이제 토론을 들으면서 이제 느꼈었던 점은 문화예술 교육의 효능이 있다. 그 효능은 뭐냐면 결국 남을 배려하고 우리가 이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어떤 그 양식을 제공한다라는 거였잖아요. 사회적 소양.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소양을 갖춘 사람을 양성한다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과거의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현재도 일정 정도 포함이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기르는 게 아니라 뭔가 문화예술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창의적 지식인들을 문화예술 교육이 좀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사실 문화예술 교육이 그런 어떤 그 창의적 지식인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이제 현재 미래로 가는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지역에서, 로컬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 뭔가 지금까지 문화예술 교육 정책은 중앙에서 뭔가 학교를 통해서 뭐 청소년들한테 그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그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그런 소양을 바탕으로 사회인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가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로컬에서는 실제로 지역민들에게 직접
그 다가갈 수 있는 문화예술 예. 교육 정책으로 그 저변이 좀 확대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아주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그 실천이 이루어지고 이게 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알아야죠. 그렇죠. 평가를 보다 해야죠. 그 객관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입증 가능해야 맞아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정책 성과 지표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간 그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그런 성과 지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연구 성과도 분명히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성과 지표 체계를 만들어서 꾸준히 그걸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이제 좀 부족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뭐 적어도 10년 이상을 활용할 수 있는 예. 지표 체계를 만드는데 이게 그냥 위에서 이런 거를 성과 지표 체계로 제시하고 이거를 그냥 중앙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어떤 지표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 지역의 예. 목소리를 듣고 실제 그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했던 알겠습니다. 그 시민들의 그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지표 체계를 만들어 보고자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지금 문화예술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춘천과 전주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게 궁극적인 가치가 뭐 그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시민성, 공감, 공존, 상생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궁극적인 이 성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문화 인프라는 뭐냐. 그리고 그런 문화 인프라나 어떤 제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잘 만들어질 수 있냐. 예. 그리고 당장 이런 사업들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지표들은 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그 경험적 또는 통계적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큰 주제네요. 예, 되게 어려운 주제고 그러니까요. 기존의 이제 지표 체계에서 문화와 예술의 어떤 중요성이 좀 간과된 경향이 네. 있고, 근데 이제 현재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선진국들 국민들의 삶을 보면 이 문화, 예술, 여가, 관광이 그럼요. 매우 중요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영역들이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문화예술 교육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아까 경계를 넘나드는 뭔가 그 창의적 예술인을 일상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들과 계속 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우리 사회의 질, 오늘 좀 폭넓은 이야기 나눴는데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분명히 양극화, 불평등이 존재하는군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갈지가 우리 사회 전체, 특히 우리 정치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